안녕하십니까?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란 어떤 것일까요?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을 회복하고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응급처치인데요. 일단 응급처치의 목적은 4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인명구조, 두 번째, 고통경감, 세 번째, 상처나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인 안정 도모까지 하는 것이 응급처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응급처치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상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합니다. 괜찮으신지 말로써 어깨를 살짝 두드려 보시면서 의식은 있는지 대답은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를 따르시는 게 좋고요. 응급 상황일 때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를 먼저 합니다. 누가 제일 급할까요? 일단 숨 보시는 분이 제일 급하시겠네요. 자, 그리고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길이 막 온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데 막 차가 막 지나다닌다든지 이런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지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계신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는 119에 안내 따라주시면 됩니다. 원칙은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용약품은 사용이 가능해요. 파스라든지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고라든지 요거는 사용을 할 수 있고, 대상자의 평소 상비약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약품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에 보시면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언제까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전문 의료인, 즉 119 구급대원이나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이나 약물, 음식, 구토물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으로 가져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품으로 인한 손상을 입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대상자의 증거물, 소지품, 유서라든지 소지품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존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응급상황 대처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질식입니다.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내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요, 숨을 못 쉬는 것을 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질식이 있을 때 주요 증상은 갑작스럽게 기침을 합니다. 또는 구역질을 한다든지 호흡곤란. 청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말초부터 파랗게 변하는, 피부색이 파랗게 되는 것을 청색증이라고 하죠. 목을 조르는 듯한 이런 자세를 취한다든지 갑자기 기침을 한다든지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질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해요. 휘휘 이런 소리. 또 가슴에서는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은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럼 질식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이때 돕는 방법이 있어요. 이물질이 육안으로 보일 때, 자,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면 무조건 큰 기침 이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게 한다. 이럴 때 눈으로 이물질이 보이니까 손으로 꺼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구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 기침을 해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뱉어내지 않았을 때,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임리히법을 합니다. 하임리히법은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하는데요. 대상자의 뒤에 서서 중요한 부위 있죠, 배꼽. 자,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요, 주먹을 쥔 손을 감쌉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그림처럼 감싸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물질이 빠져나오면 효율적으로 잘 제거가 됐구나.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9에 빨리 신고합니다.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왜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급 상황인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경련입니다. 경련의 증상은 뇌전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복적으로 경련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뇌전증이고요. 예전에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독, 약물 중독, 또 저혈당일 때도 경련이 일어나고요. 알코올 금단 증상일 때도 경련이 일어납니다. 뇌졸중이나 열사병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몸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숨을 못 쉬고 의식의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자,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침을 흘리거나 관략근이 이완되면요. 대소변이 새어나옵니다. 자, 침을 흘릴 때 응급처치 방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서 기도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하고요. 뇌전증인 경우에는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것은 뇌의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일어나는 경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열사병인 경우는 아주 더운 이런 상황에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아주 고온다습하잖아요. 이때 체온이 높아집니다. 거의 40도가 올라가고 40도 이상 높아지고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열사병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경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머리 아래에 어떤 거 대주시냐면요. 부드러운 수건이나 천, 옷 이런 것을 대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경련을 일으키다가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이 대상자에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2차 손상이 일어납니다. 꽉 끼는 옷은 단추나 넥타이는 풀어주시면 되고요. 입에 손수건 이런 것들 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경우는 이렇게 입으로 뭔가 이 분비물들이 나왔을 때 침을 흘린다든지 거품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서 기도를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보통은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거나 어떤 이제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처음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혹은 5분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셔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1번 응급상황 대처 방법의 화상입니다. 화상 1차 관찰 내용은요, 기도를 확보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봅니다. 열 손상이 있을 때 가스, 이런 뜨거운 가스를 흡입했을 때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기도가 부어 있으면 호흡곤란이 와요. 이럴 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화상이 있을 때 2차 관찰 내용은요, 이분이 의식을 잃었는지 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 평가를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주요 부위에 화상이 입게 되면 이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는요. 주요 부위라고 해서 이 부분들의 손상을 받게 되면 사실 얼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손으로는 하는 일들이 많죠. 발은 또 걸어 다녀야 되고 관절은 구부려야 되고 생식기는 또 우리의 이제 생식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요 부위의 화상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화상은 1, 2, 3도로 이렇게 수준을 정하는데요. 1도 화상은 표피층에만 손상이 된 거예요. 피부가 빨갛게 변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빨갛게 변한다 해서 빨갛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데였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조금 붉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제 1도 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 치유가 돼요. 2도 화상인 경우는 표피 아래 진짜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예요.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표피층 아래에 있는 진피의 신경하고 또 혈관 분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2도 화상이고요. 커다란 물집이 생겨요. 수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치유가 되고요. 3도 화상은 볼까요? 진피 전층, 피부 전층인 거죠. 표피,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조직, 근육까지 손상된 것을 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깊은 화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각이 없어져요. 왜 그래요? 네, 신경이 다 죽는 거죠. 두꺼워지고 색깔이 바래지고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네, 신경층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화상 시 돕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찬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통증을 줄이게 되고요. 화상면의 확대를 억제하게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환부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많이 나오는데요. 벗기기 힘든 의복이 있다 그런 경우는 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라냅니다. 가위로 이렇게 주변을 잘라주셔야 되고요. 장신구는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예전에 뭐 간장, 기름, 된장 뭐 이런 거 바르셨잖아요. 이런 거 치아까지도 바르시는데 이런 거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화기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고 역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상 주위를 만지거나 또는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된다. 이거는 감염 소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 가스를 마신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갑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단원 골절입니다. 골절의 증상은요, 양쪽이 다르다든지, 통증 부위에 부종이 있다든지, 기능을 상실했다든지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뼈 부러진 뼈가 소리가 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골절이 아닌가 봅니다. 자, 돕는 방법 첫 번째는 대상자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손상 부위가 붓기 전에 장신구 반드시 제거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부종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면은 한기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고, 자, 상처 부위만큼은 냉찜질을 해주시는 거 기억합니다.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을 때는 반드시 멸균 꺼즈로 상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지혈시켜 주시면 되고, 튀어나온 뼈는 어떻게 해요? 직접 압박하면 되세요? 안 됩니다. 자, 손상 부위 부목 고정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부목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응급시에 부목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부목으로 고정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시면 된다 봅니다. 자, 여섯 번째 단원 출혈입니다. 출혈 시 돕는 방법 한번 첫 번째부터 볼까요?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혈입니다. 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지혈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60kg라고 가정했을 때 5리터 정도가 5에서 6리터 정도가 이제 혈액이라고 보는데 1리터 이상 출혈이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장갑을 낀 후에 만져주시는 게 좋고, 출혈 부위에는 멸균 꺼지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멸균 꺼지 위에는 압박 붕대를 감아주시되 순환이 유지될 정도로 감아주세요. 너무 꽉 조이면 순환이 안 되거든요. 자, 다섯 번째,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주시면 더 지혈이 잘 된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제 일곱 번째 단원, 약물 오남용 및 중독입니다. 약물 부작용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오심, 구토, 복통, 설사, 가슴 두근거림이나 흉통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호흡곤란이 오면 응급 상황인 거죠. 또 발작이나 혼돈 상태가 되면 또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고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손상은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과용하시면 간 손상이 와요. 간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는데 얼마나 먹으면 간 손상이 올까요? 하루에 6알 이상 드시면 간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물 오남용이나 중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호흡을 확인합니다.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리고 구급차, 즉 119를 불러주셔야 하고,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응급처치 해주시는 게 맞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복용량이 적어요. 겉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지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 또 용기 이런 것을 병원에 가져가십니다. 또 구토했을 때는 토사물까지 같이 가져가셔서 의료진에게 제공을 해주셔야 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요? 의식이 없는데 마실 걸 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내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음료 같은 것이 들어가면 이게 약물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게 되면 흡인이 되면 질식사 하실 수 있어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6번이고요. 7번은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없을 때는 구토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수면제 같은 경우는 구토를 좀 유발해도 괜찮은 약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골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정해주시면 되고, 다른 병원을 가실 때는 처방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최신의 처방약을 복용하시는 게 맞고요. 진료 후에는 이전의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내용이고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약은 물과 함께 드시는 게 맞아요. 커피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거, 녹차 이런 거 드시면 카페인이에요. 약의 흡수가 좀 저하되는 거죠. 흡수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몽 주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몽 주스는요 고혈압 약물하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고지혈증 약물도 역시 부작용을 증가시킨다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철분제제도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5번째,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먹었어야 됐는데 저녁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2알 먹어야지 이러면 과용량이 되세요. 남용하게 되시는 거니까 오용 남용 방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6번째,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주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약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절단선이 있는 중간에 선이 있는 것은 절제가 가능합니다. 절개가 가능하지만 절단선이 없는 것은 모두 잘라주실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내용이고요.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해 주셔야 되지 난 증상이 비슷한데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눠주시면 안 되고 이거 좀 먹어봐. 굉장히 좋아. 라고 하면서 나눠 드셔도 안 되는 내용이고 또 건강기능식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상의를 하신 이후에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약 보관하는 내용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약 복용은 대원칙이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진 곳, 서늘한 곳, 건조한 곳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응급상황 대처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심폐소생술은 시험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왜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1번이네요. 목적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또요, 폐에 탄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네요. 자, 심폐기능이 멈춘 후에는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에 아주 큰 손상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손상은요. 비가역적인 손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분에서 6분 이내에 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에 큰 손상이 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뇌사 상태라든지 식물인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심폐소생술의 단계를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제일 먼저 반응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흔들거나 하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반응을 확인하는데 반응을 해요. 대상자가.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는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회복 자세를 취해주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호흡을 확인합니다. 숨 쉬는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의식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숨 안 쉽니다. 그럴 때는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이 바로 들어가죠. 가슴 압박은 어떤 경우에 시행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반응이 없으면서 대상자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호흡도 없어요. 이럴 때는 바로 가슴 압박이 들어갑니다. 가슴 압박하는 부위는요. 가슴뼈예요. 즉 여기를 흉골이라고 합니다. 흉골 아래의 절반 부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왔는데 양쪽 쇄골이 있고 그리고 가슴에 단단한 뼈 흉골이 있습니다. 흉골 아래 절반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고 정확한 위치는 여기 지금 손을 짚고 계신 이 위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손을 깍지 끼고요. 손꿈치를 이 흉골 아래 절반 부위에다 대주게 됩니다. 그리고 양팔의 팔꿈치는 반드시 곧게 펴주셔야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 기억 주시면 됩니다. 자, 속도 보겠습니다. 1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반드시 기억할게요. 깊이 보겠습니다. 깊이는 약 5cm 눌릴 수 있게 압박합니다. 그 이상 눌려지면 장기 손상이 오겠죠. 5cm 기억하고요. 매 압박 시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이 손바닥, 손꿈치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압박하고 이완하고 압박하고 이완하는데 이 비율이 바로 50대 50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은요, 가슴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자, 칼돌기라고 나오죠. 칼돌기는 명치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 흉골, 가슴뼈 아래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요 갈비뼈 갈라지는 요 부분,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명치예요. 사실 명치는요, 급소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기 급소를 만약에 눌러주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거기는 압박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합니다. 자, 심폐소생술의 네 번째 단계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는 한 손은 대상자의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요. 자, 또 다른 한 손은 턱뼈 아랫부분에 이렇게 잡아서 뼈를 반드시 잡아주셔야죠, 여기. 그래서 위로 들어줍니다. 여기 이 아래 턱 있는 쪽은 올라가게 되고 머리 쪽은 내려가게 되는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지하고 중지 정도를 이용해 주시고 엄지는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공호흡은 기도 유지가 된 다음에 해주시되 인공호흡은 2회가 실시가 됩니다. 네, 2번이고요. 자, 실시하는 방법은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입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1초 동안 숨을 한번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코를 잠깐 놔주고 호흡이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넣습니다. 그래서 2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가슴이 올라와야 합니다. 맞죠? 네, 폐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가슴이 팽창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이제 폐가 손상이 되죠. 과도하게 너무 많이 불어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위가 팽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기억해 주실게요. 자,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의 비율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구조자가 1인일 때는 혼자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하고 인공호흡 2번을 할 때는 10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10초 이내로 실시를 해주십니다. 구조자가 2인일 때는 2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데 2분 혹은 5주기마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하는 이 시행자를 교대하게 됩니다. 1주기라고 하면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 30대 2의 비율을 한 번 했을 때 1회 시행했을 때를 1주기라 하고 요것을 5번 시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계산했을 때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분 혹은 5주기마다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해서 2명이서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 자세입니다. 회복 자세는 반응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면 회복 자세로 눕혀줍니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면 대상자가 갑자기 숨이 돌아와요. 헉 하고 이렇게 숨을 쉰다든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바로 회복 자세를 돌려 눕혀주시되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팔은 머리 위로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팔은 얼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옆으로 눕힌 상태로 약간 더 앞으로 굽혀주시면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자, 어느 순간이든지 심장박을 하시다가 이 심폐소생술을 하시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켭니다. 2번째 패드를 부착하고요. 3번째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는 제세동을 시행하고요. 마지막 제세동이 끝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전원 버튼이라는 것은 파워라고도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써 있어요. 파워, 이렇게 파워 버튼 이런 게 있으면 꾹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주셔야 하고, 전원을 켜고 나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가 반응이 없어야 되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씁니다. 이 지금 심정지도 아닌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충격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기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을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패드를 부착해 보시면 알아요. 패드를 부착하면 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심장 충격기가 판별을 해주거든요. 자, 오른쪽 패드는 양쪽에 지금 이렇게 빗장뼈라고 하는, 여기 쇄골이라고 하는 곳 아래쪽인데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패드 하나 부착하시고, 자, 다른 하나는 왼쪽입니다.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에 부착합니다. 요 두 개가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네, 심장 충격기에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전원이 일단 켜졌기 때문에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분석을 하게 되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석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심장이 뛰나 이렇게 잘못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어줍니다. 제세동 충전은 이제 충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충전하는데 몇 초에서부터 수초 이상, 요새는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4, 5초 정도면 이 충전이 되는데, 전기를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면 이걸 누르게 되는데, 이 동안에는 심장 가슴 압박을 좀 시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제세동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심장 충격 필요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면 반드시 이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팔 같은 데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전이 됩니다. 만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고 몰래 눌러주시면 같이 감전돼서 지금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떨어져 있는지 반드시,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드라마 보시면 비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쇼크 버튼을 누른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러나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 시험에 나왔죠. 자,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재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분석을 해주니까 대상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심장 리듬 재분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주기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 상황은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 주셔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고, 심장이 멈춰 있는 시간도 역시 10초 이상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우리 요약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속도가 빠르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열심히 또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숙지해 주시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는 부분,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